삼위당 김씨는 남편과 농사를 지으면서도 시를 계속 지었다. 사랑의 시를 남긴 부부. 조선시대에 마치 연애를 하듯이 평생 동안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연시를 남긴 부부가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특히 교수로, 부인으로 남편을 내조하면서도 주옥 같은 시와 아름다운 문장을 남긴 예류 시인 삼위당 김씨 이야기는 조선시대 품격 있는 예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1786년 봄, 전라도 남원 땅 누상봉 일리에 초야를 치른 신랑 신부가 있었다. 남원의 선비인 하씨 가문과 김씨 가문의 혼례였다. 떠들썩한 대례를 치러지고 패백을 마치자 밤이 왔다. 신랑은 밤이 이슥할 때까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술을 마신 뒤에 신방으로 들어갔다. 신방에는 촛불이 일렁거리고 있고 18세의 신부가 그린 듯이 앉아 있었다. 신방으로 들어선 신랑 하립은 신부를 치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신랑이 들어온 기척을 느낀 신부가 자세를 고쳐 앉는 신용을 하면서 몸을 바로 했다. 신부는 노구용상에 혼례복을 걸치고 있었다. 금박을 찍은 남색과 홍색의 스란 치마를 겹쳐 입고 삼해장저고리 위에 할롯을 걸치고 홍단 봉대를 앞가슴 위에 두루었는데 뒤에서 매어 느린 것이었다. 머리는 또한 머리에 용잠을 꽂고 도투락댕기 앞줄댕기를 하고 칠보화관을 쓰고 있었다. 신랑은 미인도를 보는 듯 신방의 전경에 멈칫했다. 밖은 아직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왁자했다. 혼례를 올린 날이 아닌가. 인근에서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몰려오고 마을 사람들도 술에 취해 시 돌아가기 색이 아니었다. 왁자한 웃음소리에 섞여 술이 떨어졌다. 음식을 더 내오라는 고함이 이어졌다. 신부 옆에는 작은 소반에 동네상이 차려져 있었다. 합방을 하기 전에 합 한 줄을 마시라고 차린 상이었다. 신랑이 약간 긴장하여 신부 옆에 앉았다. 신부도 긴장을 했는지 숨소리가 신랑이 기전에 뚜렷이 들렸다. 신랑이 신부 앞으로 바싹 다가다가 잔뜩 고개를 숙인 신부를 보려고 했다. 신부가 수줍고 당황하여 더욱 고개를 떨어뜨렸다. 신랑이 흡사 장난이라도 하듯이 몸을 낮추어 신부의 턱 밑으로 얼굴을 들이댔다. 신부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기득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첫날 밤에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고 하오. 신랑이 침 깊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하자 신부가 하들짝 놀라서 정색을 했다. 농이요. 우리 합 한 줄을 마십시다. 신랑이 동해상에 있는 술병을 들어 술을 옥잔에 따랐다. 신부가 비로소 살며시 고개를 들어 신랑이 옥잔을 들어 입을 죽이고 신부에게 건네주었다. 신부가 두 손으로 옥잔을 받아 입을 죽였다. 신랑이 신부의 옥잔을 받아서 상에 놓고 풍성한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옆에 놓고 족두리를 벗겼다. 신부가 살며시 고개를 들어 신랑을 쳐다다 보았다. 신랑은 가슴이 쿵 하고 울리는 기분이었다. 어찌 내 신부가 이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선녀가 하강했다고 해도 이처럼 아름답지는 않으리라. 백분을 발라 벚꽃처럼 하얀 얼굴에 연지와 본지가 찍혀 있었다. 눈썹은 초승달 같고 가을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 앵두처럼 붉은 입술이 천년연하게 아름다웠다. 신랑 신부 첫날 밤에 시를 주고받다. 신랑 신부는 18세라는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고 태어난 시도 같았다. 게다가 한 마을에서 자라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천생연분이라고 하였다. 삼경명월 중춘하 화정하 10월 쇳가 수월가나이 누지 무쌍강경제오가 삼경의 밝은 달은 봄꽃 같아라. 꽃이 화려한 때라 달빛이 더욱 곱네. 달 따르는데 꽃 같은 님이 오니 둘도 없는 아름다움이 내 집에 있네.
신랑이 즉석에서 칠연절구 시를 한지에 쓴 다음 소리 내어 읊었다. 신랑이 쓴 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었다. 이 시를 그대에게 선물하겠소서. 신랑의 말에 신부가 고개를 기울여 앉지에 쓴 다음 시를 읽었다. 아직 먹이 채 마르지 않은 시문을 읽은 것이었다. 신부는 신랑의 시를 읽고 얼굴을 붉혔다.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도 감미로운데 신랑은 시를 지어 선물한 것이다. 남군님, 소녀가 화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부가 그윽한 눈으로 신랑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대가 시를 쓴다는 말이요? 신랑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어려서 업문으로 소학을 떼고 어깨너머로 진문 한문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써보시오. 신랑이 호기심에 빛나는 눈으로 신부를 살피면서 말했다. 신부가 조심스럽게 안지를 펼치고 섬섬 옥수로 붓을 들었다. 그녀는 먹통에 먹을 붓에 듬뿍 찍더니 단숨에 칠연절구 한 수를 지어 화답했다. 만천명월만원하 화영상첨 얼령가 여월여하인대자 세간영육 속수가 하늘엔 달빛이 그윽하고 정원엔 꽃이 만개했네. 꽃 그림자 서로 엉키고 딸 그림자 더하네. 딸 같고 꽃 같은 우리님과 마주 앉았으니 세간의 영역이야 내 알바 아니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신랑 하립은 꽃처럼 아름다운 자신의 신부가 지은 시를 보고 감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신부는 부끄러운 듯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소리내어 읊기까지 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이 세상의 소리 같지 않았다. 연소한 나이에 이처럼 절묘한 시를 지으니 여사라 불러 마땅하구려. 여사는 여자 선비를 말하는 것이니 더 없는 칭송이다. 그저 미천한 재주일 뿐입니다. 신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살며시 고개를 들어 눈웃음을 쳤다. 하립은 총에 영민한 신부를 맞이하여 꿈같은 첫날밤을 보냈다. 삼위당 김씨와 하립 부부의 연을 맺다. 삼위당 김씨는 전라도 남원 누상봉 일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는 세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김종직의 제자이자 성종 때 사관을 지낸 김일손의 후손으로 학문이 높은 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손은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지어 충분을 연단냈다고 기록하였다는데 그것이 모사화의 원인이 되었다. 김일손의 가문에서 자란 김씨는 교수로서는 드물게 총명했다. 그녀는 업문으로 소학을 해독하고 어깨너머로 제가의 사서상경을 읽었다. 용모도 남원 일대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중매가 그치지 않았으나 같은 마을의 하립과 혼례를 올렸다. 하립은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의 후손이었으나 그들이 태어날 무렵에는 상당히 가문이 쇠락해 있었다. 우리 마을에 하씨가 살고 있는데 집은 가난해도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아들 6이 있는데 그 셋째가 옥이다. 풍채가 뛰어나고 재주가 영민하여 매양 부모가 보고 기뻐하더니 중매자를 넣어 예을 올렸다. 삼위당 김씨가 남편 하립과 혼례를 올리게 된 동기를 설명한 글이다. 옥은 하립의 초명을 말하는 것이다. 1769년 10월 13일 삼위당 김씨와 하립 부부는 전라도 남원읍 누상봉 일리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 18세가 되자 혼례를 올렸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나이 어린 이 부부는 초야를 치르기도 전에 시로써 서로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부부의 정을 다짐했다. 조선시대에는 내외가 엄격했는데 이처럼 정겨운 사랑의 시를 남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이 살았던 18세기 조선은 실학이 꽃을 피우고 여학문학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그동안은 충, 효, 예가 시의 소재가 되었으나
18세기가 되면서 서서히 양상이 바뀌어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서로 만나보니 달나라의 선녀이구려. 전생의 인연으로 분명 이 밤에 왔으니 속세의 중매란 분분할 뿐 우리는 천생의 배필이네. 남편 하립이 지은 시다. 하립은 김씨를 월공황하에 비교했다. 총명과 재주가 뛰어난 데다 자색이 출중하여 깊은 사랑이 솟아났다. 게다가 봄꽃이 만개한 3월의 신부였다. 신랑과 선녀 한날 한시 한 마을에 나서 다시 동방아 쪽의 인연을 맞았거늘 어찌 이 밤의 기쁨이 한날 우연이리요. 삼위당 김씨가 화답을 했다. 젊은 부부가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이런 시를 지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드문 일이었다. 어쨌거나 부부는 오랜 연인처럼 활약했다. 부부가 뜻이 맞으니 신혼생활은 즐거웠다. 하립은 새 신부가 그를 좋아하자 그녀의 귀방을 책과 그림으로 가득 채우고 삼위당이라고 명명했다. 삼위당 밖에는 모란, 난, 대나무, 국화 등 꽃과 나무를 잔뜩 심었다. 신부는 남편의 배려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세상에 임금과 신하 아닌 것이 없어라. 초목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떡하겠는가. 효도하고 우애 깊은 우리 가문 자손들 충성하고 의로우니 우리 집안 가득히 봄이로다. 과거에 낙방한 하립. 그러나 인생이 젊은 부부의 마음처럼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조상 중에는 영의정을 지낸 인물도 있었으나 여러 대를 거치면서 배설을 한 사람이 없어서 하씨 가문은 점점 쇠락했다. 하립의 일가는 가난했다. 삼위당 김씨는 남편 하립에게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명성을 높일 것을 권했다. 조선에서 부귀를 누리려면 과거에 급제하여 배설이 높아져야 한다. 평생 책이나 읽으면서 무의도식하는 것은 가족에게 고통이었다. 하립은 김씨의 공고를 받아들여 산속에 들어가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난한 선비인 하립은 돈이 없었다. 김씨는 남편의 공부를 돕기 위해 폐물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했다. 난군이 계실 덕미람은 뱀산의 두 봉우리 사이에 있으니 풍광이 맑고 고요하여 나무꾼이나 약초 캐는 사람조차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코 학문에 정진하기에 좋은 곳이니 진력한다면 난군의 제주로 반드시 몇 해 안에 대성할 것입니다. 오직 난군께서는 힘쓰고 또 힘쓰시어 출세하여 입신양명하소서. 김씨는 하립이 덕미람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자 지극한 글을 써서 격려하였다. 하립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덕미람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것은 고통이었다. 몇 해째 덕미람에서 나오지 않고 하립이 공부를 하게 되자 젊은 김씨는 외로웠다. 빈 입을 끌어안고 인 찾아 애매누니 인께서 바람대로 웃고 들어오시더라. 좋아서 깜짝 반기니 허망해라 꿈이네. 김씨는 하립을 그리워하는 추규사라는 장문의 시를 지었다. 추규사는 가을 여자의 노래를 뜻한다. 하립에 대한 김씨의 그리움이 절절하게 배어있는 시였다. 그러나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자 이들 부부는 삶에 지치고 만다.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은 하립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뿐이었다. 하립은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계속 낙방했다. 이 무렵 과거는 상당히 부패해 있어서 누가 누구냐에 따라 임명과 낙방이 결정되었다. 에 대한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종친가의 시가는 위인이 몽롱하여 어와 노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홍인군. 이채은과 심순택이 문시현지에 임명되었는데 연로하여
무무시한지를 잘 구분하지 못해 재수가 좋은 사람은 합격하고 재수가 나쁜 사람은 떨어졌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과거를 주제하면 학문이 짧은 사람들은 서로 좋아서 날뛰었다. 나라에서 통과를 실시하려던 이 두 사람을 명단에 임명했고 공정한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뽑으려면 김병시와 김홍집을 썼다. 김병시는 공정한 사람이었고 김홍집은 담대의 문장가였다. 평안감사를 지낸 박 교수도 이따금 명단에 임명되어 문견만 보고도 누구의 솜씨인지 알아맞혔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립은 과거에 계속 납방하자 의기소침해졌다. 이에 김씨는 하립에게 한양에 가서 공부할 것을 권했다. 넓은 세상에서 견문도 넓히고 과거를 준비하라는 뜻이었다. 하립은 김씨의 공고에 따라 한양에 올라가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김씨는 폐물을 팔고도 모자라 자신의 머리까지 잘라서 팔아 예비를 마련했다. 김씨는 남편 하립이 떠나기 전날 밤 손수 술을 권하면서 시를 지었다. 사랑하는 임에게 술을 권하니 그대여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마세요. 유령과 이백 모두 무덤의 흙이 되었으니 한 잔 한 잔 권할 이가 누가 있겠어요? 김씨는 하립을 천리 먼 길 한양으로 떠나보내면서 건주가를 읊으면서 이별을 애달파했다. 유력한 시인인 김씨도 남편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내자에 지나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팔아 노잣돈을 마련하다. 하립은 아내와 작별하고 한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김씨는 늘상봉 역마루까지 올라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눈물로 전송했다. 바람일 때마다 파란개 물결치는 보리밭 일항으로 남편 하립이 옥양목 독보자락을 펄럭이며 가물가물 사라지자 김씨는 방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다. 아가, 너는 어찌하여 집 안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느냐? 하루는 김씨의 머리를 본 시어머니가 물었다. 김씨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숙였다. 시어머니가 옆에 와서 수건을 풀자 탐스러운 머리가 싹둑 잘려 있었다. 내 머리를 어찌 잘랐느냐? 시어머니가 경악하여 김씨에게 물었다. 서방님 노자가 모자랄 듯하여 팔았습니다. 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난이 웬수구나. 시어머니가 탄식하고 훌쩍이면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머리는 다시 자라는 것이니 상심하지 마십시오. 김씨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러나 하립의 노자를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머리를 잘랐다는 소문은 남원 일대에 파다하게 퍼져갔다. 사람들은 감탄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이 부부가 나이도 같고 한날 한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하립은 여전히 과거에 떨어져 시리의 날을 보내고 있었다. 당신께서 이번에 또 납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머리털을 잘라 양식을 싸 보냈고 올 봄에는 비녀를 팔아 예비를 보내드립니다. 제 한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당신이야 어찌 궁핍하게 하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경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지 마시고 준비하십시오. 김씨는 머리까지 자르고 비녀를 팔아서 노자를 마련하여 하립에게 보냈다. 남편의 성공을 바라는 아내의 눈물겨운 사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편지다. 그러나 하립은 과거에 잇따라 납방하여 김씨를 실망시켰다. 부모를 떠나 한양에 있는 이가 얼마나 되며 아내와 이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난군의 부모와 내 난군의 젊은 아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결단코 맹세하소서. 이 좋은 세상에 어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내를 즐겁게 못하신다면
이 몸은 배풀을 끊고 경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오니 남궁께서는 그리 아소서. 과거를 포기하다. 삼위당 김씨는 이제 하립을 다그치기까지 했다. 삼위당 김씨의 이 편지에 몰락한 양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듯 이야비를 둔 조선 예인의 비애가 담겨있다. 배틀을 끊는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단호한 심정을 표출했는지 알 수 있다. 김씨는 하립이 한양에 있는 동안 그리움과 기다림이 가득한 수많은 연시를 지었다. 그녀의 시마다 남편 하립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담겨있고 안타까운 기다림이 녹아있다. 김씨의 남편 하립은 끝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부부는 과거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고 선영이 있는 진안군 마릉면 마이산으로 이사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응거한다. 남편이 양지 바른 산에 밭이랑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첩이 농가를 지어 불렀다. 삼위당 김씨는 남편과 농사를 지으면서도 시를 계속 지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교수 문학에서 농사짓는 이의 전원생활이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침 해가 넓은 들판에 떠오르자 푸른 배의 색이 한결같네. 도롱이 메고 거친 잡초를 뽑을 때 좋은 곡식 점점 자라는 것이 보이네. 당신 모는 한 치도 안 되지만 나의 모는 고르게 손바닥만 하다오. 삼위당은 양반의 아내인데도 손수모를 뽑아 모내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반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안빛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정겨워 보인다. 날이 이미 한낮이라 볕이 뜨거워 내 등에 땀이 흙을 적시네. 세세히 가라지 뽑아 긴 일랑 마치려 할 때 작은 고모 큰 고모 점심을 이내 보리밥 달걀국이 꿀 같으니 밥 푸는 숟가락은 먹는 양에 맡기네. 배 두드리다가 또 노래하니 포식은 고생하여 열심히 일한 탓이네. 삼위당 김씨는 남편인 담락당 하립과 함께 조용히 전원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과거에 떨어져 입신양명하지는 못했으나 변함없이 사랑했다. 삼위당 김씨는 어릴 때부터 문제가 뛰어나 시를 지었다. 그녀가 지은 개념에는 13살의 얼굴이 꼭 같았고 라고 하여 자신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삼위당 김씨는 말년에 이르러 자연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삼위당 김씨의 아름다운 삶은 조선시대 여성 백과사전이라는 말을 듣는 빙어각 이씨의 삶과 유사한 데가 있다. 빙어각 이씨는 귀합총서를 남긴 예인이다. 이씨는 남편 서유봉과 직이라고 부르면서 평생을 해로했다. 다만 빙어각 이씨는 100가지 꽃으로 술을 담가 서유봉과 나누어 마시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았으나 삼위당 김씨는 과거 시험 때문에 남편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많은 시를 남겼다. 삼위당 김씨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우면서 애절한 느낌을 드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사랑이 식거나 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여서 많은 부부가 애정이 없어도 함께 살았다. 사대부나 지배층 남자들은 첩을 두고 기생집에 출입하여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곤 했다. 그러나 여자들은 이혼을 하는 일도 사랑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다. 애정이 없는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애정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행복이다. 삼위당 김씨와 하립은 과거 때문에 신선한 시기를 보냈으나 전원생활을 하면서 다시 행복한 삶을 찾았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